자, 우리 그 좀 시간이 텀이 뭐 설명회 하고 모의고사 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진도가 좀 이렇게 끊어졌네요. 저번 시간에 사회주의 사상 했었어요. 사회주의 사상.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나서 뭐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뭐 형평운동까지, 우리 백정들의 형평운동까지 정리를 했었는데, 이 사회주의 사상과 연계돼서 일어난 운동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양상을 띠고 있는 농민 노동운동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농민과 노동자들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실제로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특히 이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표정 수업이 시작되는데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그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현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현대사 문제에서도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들 시위가 현대사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운동의 역사, 어떻게 보면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시대 때 하층민의 봉기서부터 시작해서 만적의 난부터 시작해서 조선 시대 때 홍길동, 그렇죠? 뭐 장길산이라든지 인걱정이라든지 장길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계속 지금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 시대 때가 되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뭔가 좀 의식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은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없고 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뭐 시발 못 살겠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부터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의식적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이론을 정립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양상이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는데,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이게 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나오는 그 유형이 딱 정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 매핑을 딱 해서 그냥 틀을 만들어만 놓으면 다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아예 다른 주제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농민 노동운동이라고 쓰시고, 우리가 또 잊을까봐 또 한번 해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죠. 프롤레타리아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오는 유형이 1920년대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있어요. 1920년대.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언제 확산되죠? 1920년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1운동 이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는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부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1920년대. 그리고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1930년대. 요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1920년대의 농민 노동운동과 1930년대의 농민 노동운동, 요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하시면 된다. 1920년대 농민 노동운동은 이게 경제적 투쟁 양상을 띠고 있어요. 이걸 이제 생존권 투쟁이라고 하는데, 무슨 투쟁? 생존권 투쟁이죠. 이제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30년대로 넘어가면 더 이상 생존권 투쟁이 아니고 항일 반제 투쟁 양상을 띄어요. 이건 이제 독립운동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게 농민들이 시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주들인데 지주들이 대부분 다 친일파거나 일제 일본인이니까.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시위도 그러면 그 기업을 향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을 요구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업 사장이 다 누구예요? 뭐 친일파거나 아니면 일본인이니까 이게 당연히 뭐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독립운동처럼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항일 반제 투쟁 양상을 띠게 된다. 항일 반제 투쟁 양상을 띠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면 이건 더 이상 경제적 성격의 운동이 아니고 무슨 성격?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뭐 독립운동이니까. 그래서 구분이 좀 명징하게 이루어진다. 이건 정치적 성격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걸로 바뀌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되냐면 조합이 결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구호를 얘기하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조합이 결성돼야 돼요. 조합. 그럼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조합이 결성되는 이유는 뭐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농민과 노동자들이 의식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의식화되지 않으면 이런 조합이나 이런 단체를 결성할 수가 없죠. 이 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올릴 거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20년에 여기 이제 20년인데 20년에 조선 노동 공제회라는 단체가 처음 만들어져요. 조선 노동 공제회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진 단체고 그다음에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24년이 되면 조선 노농 총동맹으로 이름이 변화되고 좀 큰 조직으로 확대돼요. 조선 노농 총동맹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름이 요게 조심해야 돼. 요게 지금 노동이 아니고 뭐예요? 노농이야. 그럼 노농이면 누구하고 누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노동자와 농민이 합쳐져 있는 단체죠. 그리고 요게 27년이 되면 이제 요게 중요한데 27년이 되면 이제 요거를 하려고 지금까지 요 조선 노농 총동맹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조선 노동 총동맹, 하나는 조선 농민 총동맹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두 개로 27년에 나. 조선 노동 총동맹,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나눠지는데 요 27년에 요게 제일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바로 전국적 지회를 가지고 있는 전국적 규모의 단체예요. 그러니까 전국적 규모라는 게 뭐냐면 조선노동총동맹은 조선노동총동맹 본사가 있으면 조선노동총동맹 경북지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조선노동총동맹 경남지회, 조선노동총동맹 전라도지회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지회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전국적 규모의 단체다. 그래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양상은 그 양상이 변화되는 게 기준이 몇 년이다? 27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7년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만들어지 전과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만들어진 이후의 상황을 구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30년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몇 년 이후라고 해야 되는 거야. 27년 이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 27년을 연도수를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이게 전국적 규모의 단체다. 전국적으로 지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농민총동맹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농민운동이 대부분 소작농들이 했거든요. 소작농 누가 했다고요? 근데 이제 자영농까지도 이게 참여가 되는. 그러니까
자영농까지도 이 조선 농민총동맹에 가입을 해요. 자영농까지 참여하는 체제로 좀 바뀌어간다. 원래는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소작농 중심으로 농민운동이 전개됐었는데 이건 이제 자기 땅이 있는 농민들도 그러면 자기 땅이 있는 농민들이 이제 이게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이제 의식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플레타리아 계급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영농들도 여기 조선 농민총동맹에 이렇게 가입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기준은 몇 년이다? 27년이다. 그러니까 연도수를 정확히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이니까 재수 없게 이거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나온다고. 이건 노농이고, 응? 그러니까 27년에 조선 노농총동맹이 결성되어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조선 노농총동맹은 몇 년? 24년.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죠. 20년대 농민운동을 한번 볼게요. 20년대 농민운동은 생존권 투쟁이니까 어떤 구호를 얘기하면 생존권 투쟁이겠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소작료 인하해달라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일본인 지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작료를 어떻게 측정했냐면 보통 3.7제 소작농이라고 해서 소작료를 70% 걷었어요. 70%.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걸 배우냐면 지금 여기 기본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 조선사를 안 배워서 모르는데 심화반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원래 조선 후기가 되면 타조법이 도조법으로 바뀌어요. 이 지대가. 그러니까 이 도조법은 뭐냐면 액수를 정해놓고 소작료를 측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소작료가 계속 낮아져요. 실제로. 원래는 이제 타조법이라고 해서 병작반수 2분의 1을 소작료로 내는 체제였는데 그게 조선 후기로 가면 소작료가 더 낮아지거든요. 근데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소작료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이거 3.7제 소작료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활이 당연히 더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작료 인하 투쟁 이게 이제 1920년대 대표적인 농민들의 구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외워놓으시면 뭐를 분석할 때 필요하냐면 사료를 분석할 때 사료를 읽는데 그 사료에서 뭐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몇 년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농민들이 소작료를 인하해달라고 했던 시대가 언제지? 맞아 20년대지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돼 있는데 토지조사 사업이 18년에 끝났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조사 사업이 1918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0년대 투쟁 양상은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한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죠 다시. 그러니까 원래 지주가 소작농에게 한번 토지를 빌려주면 이게 영구임대 소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이걸 뺏으면 안 된다고 소작지를. 왜냐면 이게 소작지를 뺏어버리면 이게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생사 여탈권을 지주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주가 만약에 소작지를 줬다가 마음에 안 들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뺏어버려. 그럼 이 가족이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권적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대부분 소작농 체제가 영구임대 소작농 체제였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주가 빌려주면 뺏질 않는 거야. 만약에 뺏는 사람도 있거든요. 뺏으면 이 마을 사람들한테 아주 개새끼라고 욕을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지주는 더러운 새끼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소작지 회수 반대. 뭐 회수 반대? 그러니까 소작지 회수하지 마라 제발. 왜? 그러니까 이 소작지 회수 반대는 뭐를 바꿔달라는 거냐면 기한부 계약직 소작농 이 체제를 바꿔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소작지 회수 반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농민 구호죠. 근데 여기 보세요. 30년대가 되면 이게 정치적 구호로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잘 보세요. 소작료 인하해라 막 이러는 거죠. 20년대 모여서. 근데 모이지도 않아. 뭐 조합도 없으니까 그냥 몇 명, 마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조합도 만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이때 되면 이제 뭐냐면 소작료 인하해라 이런 게 아니야. 땅 줘 막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토지 개혁을 주장하는 거니까 이건 누가 해줘야 돼? 그렇죠. 정부 총독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정치적 구호지. 그리고 일본인 지주 꺼져. 이건 정치적 구호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구호를 들으니까 정확해지죠 개념이. 응? 일본인 지주 꺼져. 그다음에 뭐 줘? 땅 줘. 그다음에 이제 38년 이후로 가면 이제 공출 이런 거 하면서 막 식량 공출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일본 수탈 반대. 일본 그 전쟁 물자 수탈. 막 공출해 가잖아요. 군량미도 쌀이고 뭐고 다 공출해 가니까 이제 그런 거 반대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응? 일본 수탈 반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노동운동을 좀 볼까요? 20년대 노동운동. 지금 개념 잡히시죠? 이게 이 틀로 잡히세요? 안 잡혀 병신아. 똑바로 설명 안 할래? 이게 이렇게 해서 잡히셔야 되는데 노동운동은 20년대 노동운동은 생존권 투쟁이니까 지금도 노동운동하면 생존권 투쟁이 뭐냐면 임금 인상해 달라는 거죠. 뭐 인상해 달라? 임금 인상. 저도 뭐 우리 여기 해커스 회장님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얼굴만 보면 인상. 나만 보면 막 도망다니죠 맨날. 임금 인상해 달라. 이건 뭐 영원한 노동자들의 구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해 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의 현대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휴게실 만들어줘라, 뭐 휴게실에 안마 의자 넣어줘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 염색 공장 이런 데서 이 화학 염색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린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근로환경이야. 생존과 관련된 근로환경. 지금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그 근로환경이 아니고 생존과 관련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거죠. 이런 구호들을 하는 거고 노동자들의 1930년대 구호는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냥 일본 기업 철폐예요. 일본 기업 철수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수탈 반대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호로 내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보면 느낌으로 좀 보는 거예요. 느낌. 20년대의 농민 노동운동과 30년대 농민 노동운동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30년대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이게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이거는 생존권 투쟁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30년대 이 투쟁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 30년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일제가 뭐를 해야 돼요? 진압을 하든지 탄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구 대상이 다르죠. 얘네들은 20년대는 농민이 소작농이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야? 지주에게. 이거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건데 이거는 얘기가 다르잖아. 꺼져, 토지 줘 이런 거는 얘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일본이 30년대에는 철저히 탄압을 한다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일제 탄압도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죠. 이제 이게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비합법적 혁명적 투쟁 양상을 띠게 되죠. 비합법적 투쟁 양상. 합법적 그다음에 혁명적 투쟁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적색화된다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적색화가 뭐예요?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된다. 빨간색으로 된다는 것은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한다는 거야. 이게 아예 다 체제 자체를 다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운동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걸 적색 혁명화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일제는 더 어떻게 하고 더 탄압을 하겠죠. 그 양상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비합법적 투쟁 양상, 혁명적 투쟁, 적색 혁명화되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씩 드는데 이 1920년대 농민 노동운동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암태도. 그래서 요 20년대에다 여기다 넣어놓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23년에 일어나는데 암태도 중소가 암태소가 아니고 암태소. 어저께부터 소고기가 먹고 싶더니 드디어 암태소라고 하네. 암태도 소작쟁이. 이 암태도 소작쟁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밑에다 좀 쓰실래요? 밑에다. 여기다 요렇게 하시고 밑에다 좀 쓸게요. 내용을 좀 쓰셔야 돼요. 요거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왜 일어나냐면 저게 암태도가 목포 신안군, 목포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조그만한 섬이에요. 암태도가 목포 신안군 암태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때 왜 일어났냐면 이게 지주 문제처리의 고율 소장료가 문제가 됐던 거야. 이 새끼 이름이 거의 문제죠, 그렇죠? 이름이 문제처리야. 재미없다. 또 동생 문재인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재미도 없고. 안 웃으니까 웃으면 확 한번 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요즘에 이게 보충을 계속 하니까 이게 힘도 들긴 드는데 그런 것보다도 자꾸 안 웃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자신감을 잃고 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도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무슨 멘트를 던지나 그러면 자꾸 눈치를 보게 돼. 아, 얘 안 웃는구나. 아씨, 자꾸 위축되고. 그래서 수업만 하게 되고. 그렇지, 수업만 하게 돼요. 지주 문제철의 고율 소장료. 이게 문제가 돼서 서태석을 중심으로 해서 (1년간) 농민운동을 전개해요. 일본 경찰이 이 문제 처리를 굉장히 비호하고 이 지주를 비호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소장료가 30%대로 낮아집니다. 이건 이제 성공한 거죠. 소장료 인하에 성공을 한다. 인하 요구를 관철시켰다. 요게 암태도 소작증입니다. 근데 암태도 소작증은 잘 보면 결국 뭐를 위한 싸움이란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제 20년대 대표적인 투쟁으로 들어가는 거야. 불이 농장 소작쟁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 그냥 이거 암태도 소작쟁이만 자세히 공부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요. 제가 이제 지금 쓰는 거 잘 보셔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30년대라고 했는데 이 30년대 투쟁 양상은 몇 년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지 다시?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여주는 게 이게 29년이야. 대표적인 게. 이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고 하는 거거든. 뭐 총파업?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냥 원산 총파업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연도가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속으면 안 돼, 이렇게. 근데 29년에 일어났지만 이거는 어떤 양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투쟁 양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뭐가 만들어진 이유기 때문에. 조선 노동총동맹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노동자 파업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 규모로 항일 반제 투쟁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지. 이것도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뭔지.
일본 석유 회사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왜 드리는 거예요? 라이징 선 이런 거 사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료. 일본 석유 회사인데 라이징 선. 해가 뜨는 건가? 라이징 선. 이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걸 관리하는 일본인들이 노동자들을 구타를 한 거예요.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 했는데 옛날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구타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우리가 흔히 막노동하는 것들 있죠. 그런 뭐 부두 노동 이렇게 힘든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배가 후배를 이렇게 구타하고 이러면서 일을 가르치고 그러는 게 관행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선배가 후배를 때려요. 군대 같이. 요즘엔 군대도 안 때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군기 확 잡아서. 그래서 이 라이징 선에서 일어난 건데 라이징 선에서 발생한 노동자 구타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관리자가 누구였냐면 일본인 관리자겠죠.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 똑바로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파업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라이징 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들이 주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부두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이게 선적하고 하역하고 이런 힘든 아주 고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파업을 하니까 누가 동참을 했냐면 일본인 노동자들도 있었거든요. 일본인 노동자들까지 동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가 어떤 건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국가와 국가의 민족과 민족의 어떤 그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적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일본인 노동자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결국 이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대규모 노동자 파업이 일어난 건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되냐면 뭐 프랑스에 있는 노동단체 이런 데서 막 격려 편지도 보내고 전국적으로 막 이제 투쟁을 하는데 구호 물품들이 막 오고 그래요. 모금 활동을 해서 전국 노동자들이 뭐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돼서 거의 파업하는 현장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일을 못 하니까 돈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에 보면 뭐 농성 천막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사발면 먹으면서 막 버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막 보내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후원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일본인 노동자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으로 번진다. 근데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냥 유야무야 돼요. 이제 장기간 되면서 이 노동자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고 이러면서 그냥 파업이 끝나버리고 마는데 아무튼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걸 떠나서 암태 수학쟁이는 성공을 한 건데 1년여에 걸친 투쟁 끝에 성공을 한 건데 이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시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연도수를 자꾸 물어보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암태도 소작쟁이를 잘 보세요. 조선노농총동맹이 후원하였다. 이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연도가. 그래서 이 연도를 24년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지를 깔아놓는다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조선노농총동맹의 후원으로 암태도 소작쟁이가 전개되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이건 24년이고 이건 23년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후원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몇 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선지 자체를 그렇게 구성해서 물어본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암태도 소작쟁이 직후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러면 직후라는 말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이게 이걸로 바뀌는 거니까. 실제로 암트 소약쟁 이후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 영향은 아니지만 아무튼 암태도 소작쟁이 직후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연도수나 이런 걸 안 해놓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개념을 잡아놓고 제 수험생들이 겪는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실컷 잡아놓고 연도수나 이런 지엽적인 것들을 안 해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많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고 회로가 엉키면서 문제가 자꾸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전체적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역사는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봐야 된다고. 지역적으로 이게 몇 년이고 또 우리 아까 전에 친구분 질문했던 지역이 다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다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쉬워요. 이렇게 딱 매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20년대 30년대 매핑이 안 되는 게 어려운 거거든. 구조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배웠잖아. 고려시대 불상 이런 거. 석탑 이런 건 구조화가 안 돼. 그냥 쭉 막 이름 외워야 되니까 이게 그런 게 사실 힘든 거고. 뭐 책 누가 썼는지 이런 거. 조선 후기 국학연구 이런 거. 이런 건 구조화되지가 않으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사실 이런 거는 정리만 해놓으면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울게요. 지울게요. 여기다 지우고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냐면 대중투쟁으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 대중투쟁을 저는 학생운동이라고 하고 싶은데 교재에서는 꼭 대중투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이 학생운동도. 근데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냥 대중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교재에서는. 그래서 대중투쟁이라는데 뭘 할 거냐면 26년에 일어났던 60만세 운동하고 29년에 일어났던 광주 학생항일 운동 이 두 개의 학생운동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돼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뭐를 비교하라고 했냐면 26년에 일어났던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과 29년에 일어났던 광주 학생항일 운동 이 두 개를 이제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뭐 두 개가 다 이게 비교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26년에 60만세 운동서부터 볼게요. 이게 60만세 운동이 일어난 계기는 그러니까 순종이 죽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고종이 죽었을 때 뭐가 일어났었죠? 3.1 운동이 일어났었죠. 순종 우리나라 마지막 그 왕이었던 순종이 죽으면서 일어난 사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인산이를 계기로 인산이라는 게 뭐예요? 인산일이 뭐예요? 장래 행렬이 나가는 거죠. 이걸 계기로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학생 운동이니까 다 식민지 차별 교육 철폐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를 주장하는? 식민지 차별 교육. 뭔지 알겠죠?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적으로 교육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식민지 차별 교육 철폐 이런 걸 공통적으로 다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20년대에 이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같이 병행됐던 게 뭐냐면 20년대 학생운동은 특징이 뭐냐면 동맹휴학이 전개돼요. 동맹휴학. 그러니까 학교끼리 연합해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좋겠죠. 그렇죠? 학교끼리 연합을 해서 우리 가지 말자. 특정 날짜에. 그래서 딱 같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꼭 가는 애들이 있어. 그치?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하자. 또 그러면 막 선생한테 이르고 이런 애들 있잖아.
한번 볼게요. 이 동맹휴학이 같이 전개되고 있어요. 동맹휴학 이런 게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그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이를 계기로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걸 누가 주도하냐면 사회주의 이 세력들이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3.1 운동, 고종이 죽었을 때 3.1 운동이 한번 일어났으니까 순종이 이제 돌아갔을 때 우리도 대대적으로 좀 운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전개를 하는 건데 이게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를 하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세력의 계획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결 잘 하셔야 돼요. 이걸 계획을 했는데 25년에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졌죠. 몇 년에? 26년이네. 그럼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제는 누구에 대한 어떤 이 탄압을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탄압을 더 높여가고 있을 때죠. 어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탄압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딱 사회주의 세력에게 딱 집중돼 있을 때 아니야, 스포트라이트가. 근데 이걸 계획하니까 사전에 다 발각돼 버린 거야. 25년에 뭐가 제정됐었어요? 치안유지법이 제정됐었죠.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이 계획이 발각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발각되고 이 사람들이 다 사전에 체포돼요. 발각되면서 이게 다 사전 체포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운동을 주도했던 건 누구냐면 학생들이 하게 된 거야. 어른들이 한 게 아니고. 어른들은 이제 다 구속된 거야.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회주의 세력이 이걸 계획했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더 쓸까요? 계획했기 때문에 이 나오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 이 구호를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딱 읽어보면 빨간 맛이 탁 나요. 빨간 맛 알아요? 레드벨벳? 딱 읽어보면 이게 빨간 맛이 탁 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빨간 맛.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벌써 빨간 맛이 탁 나죠.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뭐다?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이거는 또 왜 해드리는 거야? 사료. 경문이 나온다. 이게 경문이라고 경문. 이게 뭐라고요? 경문. 이 구호가 경문이야, 경문. 사료로 나오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주도를 누가 하게 된다고요? 이게 사회주의자들은 체포가 되고 학생들 주도로 하는데 학생 주도로 주도의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걸 전개했던 학생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 학생 단체가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라는 단체야. 물론 모여서 과학 활동은 하지 않아. 이름만 그렇게 지어놓은 거지, 그렇지?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독서회 학교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독서를 하지 않아. 주점에 있어 대부분. 알았어요? 주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선배들 얘기도 듣고. 칼을 선배들이 농담으로 이렇게 칼을 주면서 야 전두환한테 갔다 와. 이렇게 특명을 내릴 거야.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술 마시고 그런 데가 독서회야.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나이가 탁 태어났는데 나이가 이렇게 40이 되고 이러진 않았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학생 주도로 시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른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사회주의자들은 체포됐고 그래서 이때 민족주의 계열 그러니까 이제 우익인데 이 민족주의 계열이 여기에 지원을 해줘요. 뭘 해줘요? 지원을 해준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민족주의 계열의 지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 순서고 여기서부터는 이 60만세 운동의 의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학생 운동이 굉장히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 운동은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이 독립운동사의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학생 운동은 대부분 교내 시위라고 해서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뭐 일본인 교사 싫어요, 뭐 나카무라 꺼져,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운동을 하다가 동맹휴학 이런 거 이게 다 교내 시위거든요. 이런 걸 하다가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가두 시위 형태로 바뀐 거예요. 거리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의 양상을 띠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하죠. 이게 독립운동사면 학생들이 이 독립운동사의 수면 위로 모습을 보인 게 60만세 운동.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면 이게 독립운동사야. 이게 60만세 운동인데 학생 운동이 굉장히 성숙해진다는 학생 운동이 독립운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세력으로 편입되면 정말 막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크면서 느낄 텐데 가장 정의로운 나이가 언제냐? 학생 때거든요. 나이가 들면 불의를 보고 타협을 해요. 알겠습니까? 학생 때는 그러지 않거든요. 가장 정의로울 때죠. 막 부르르 떨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선배들과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저희 때만 해도 그런 낭만이 있었거든요. 주점에서 탁자를 막 부시면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 이건 시와 역 같은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울분을 토하고 욕을 하고 막 이제 그렇던 막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저쪽 테이블에서 막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시와 같이 일어나서 막 막 주점에서 같이 막 울면서 막 다른 테이블이랑 어깨 동무하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막 부르면서 막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정의로워서 그래요. 정의로울 때죠. 지금은 시끄러, 앉아, 막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막 대학교 때는 이렇게 가다가 어떤 여학생이 뭐 이렇게 좀 불량배들한테 이러면 거기 무슨 일이세요? 딱 이렇게 얘기해.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굉장히 많은 뭐를 받아요.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참여해주면 왜냐하면 가장 정의로울 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경제운동과도 연결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주도이기 때문에 이 경제투쟁 양상도 띠게 되는데 경제투쟁을 또 활성화시키죠. 여기서 보면 뭐 토지 개혁 여기서 주도의 학생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뭐 또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또 못 살 테니까 이제 학생들이 주도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뭐 토지 개혁, 농민들 구호죠 이건. 그다음에 8시간 노동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투쟁도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탄력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다 하고 이거는 빨간색으로 제가 써야 되거든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걸 누가 주도했었죠? 사회주의 세력이 맨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얘네들이 사전 발각돼서 체포됐잖아. 근데 이걸 나중에 누가 지원해줬어?
이게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신호탄이 쏘아져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경험하고 나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그 이제 성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싸울 때 충분히 힘을 합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념적인 차이는 있어도 실제로 둘 다 적이 누구야? 여기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26년에 260만세 운동이 27년에 신간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좌우합작 단체 민족 유일당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단체를 만드는데 영향을 줘요 실제로. 그래서 신간회가 27년에 만들어졌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전에처럼 문제가 나와요. 신간회가 여기에 참여했다 이러면 안 되죠. 신간회는 27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준 거죠. 이거 인과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신호탄이었다.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에 뭐였다? 신호탄이 쏘아져 올라갔다. 건 되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랑 이제 구분하는 문제일 텐데 대부분 29년에 일어난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좀 하나 볼게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대부분 다 이거예요. 이제 식민지 차별 교육 철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계속 외치고 있었는데 이제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 통학 열차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 고등학생들은. 왜냐하면 지금처럼 지역마다 고등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는 고등학교가 전라도에 광주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박사학위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박사학위가 뭐예요? 박사학위보다 더하죠. 뭐 박사면 천지 삐까리가 박사인데 뭐. 이때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전라도에 있는 학생들은 광주에 그러니까 광주에 와서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거나 아니면 뭐를 타고 와야 돼요? 통학 열차를 타고 아침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통학 열차를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나주 이런 데서 통학 열차에 올라가는 시간이 새벽 4시 반. 그럼 4시 반에 기차를 타려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왜냐면 바로 기차 역 앞에 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고 학교를 다녔다고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 때까지 제가 이제 신당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어요. 중구 신당동에 있는 한양중학교, 성동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제가 할머니 이제 어머니 이모네 집에 살다가 뭐 할머니 외할머니네 집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지고 막 이랬는데 면목동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집이. 그러니까 면목동에서 신당동까지 매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게 이제 아침 출근 시간이니까 버스 타고 1시간 한 40분 50분 걸려요. 그러니까 2시간 가까이를 가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2시간 가까이로 오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또 야간 자율 학습을 했으니까 11시에 끝나요. 그럼 집에 도착하면 12시 반이죠. 딱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12시 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씻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서 또 학교에 오고. 우리 때는 0교시가 아니고 저희 때는 마이너스 1교시부터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 이걸 마이너스 1교시 그다음에 0교시 때 수학의 정석책 뭐 이렇게 하고 좀 그 성적이 좋은 애들은 그렇게 하고 본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작 시간이 보통이 6시 반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지금 우리 딸 다니는 거 보면 내가 진짜 기가 차가지고 내가 진짜 말이 안 나네. 학교가 멀대잖아. 우리 아파트 후문하고 지 학교 후문하고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멀면 학교로 이사를 가자는 거야? 힘들어 죽겠대 학교 다니는 게. 난 참 어이가 없어. 아니 우리 아파트 후문하고 지 학교 후문하고 붙어 있다니까. 아파트들 그렇게 돼 있잖아 대부분. 힘들어 죽겠대 걸어 다니는 게. 아빠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는 얘기하면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래 또. 누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를 안 좋아하는 거라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빠는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애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 게 아니고 점점 싸가지가 없어져. 수직적으로 싸가지가 없어지네. 통학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광주 학생운동이 터져요. 그러니까 통학열차 안에서 이게 매번 이제 통학열차를 같은 시간에 타다 보니까 이게 그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안면이 있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버스가 아니고 이게 열차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매번 타니까 이게 안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박기옥이라는 이제 여자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된 여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후쿠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중3짜리예요. 이제 한 학년 어리죠. 근데 이제 박기옥이라는 그 누나를 희롱한 거야. 맨 처음 이제 댕기를 뭐 잡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이게 저희 펜 같은 걸로 가슴을 이렇게 찌르고 막 그랬대요. 박기옥이를. 그러니까 이제 박기옥이가 화가 난 거죠. 또 학년도 자기보다 어린 애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후쿠다가 또 그게 재밌는 거야. 무슨 사이코 새끼죠 이거. 뭐 이게 하니까 막 여자가 막 이러니까 막 이러고 또 재밌어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괴롭히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다른 열차 칸에 박준채라고 이 박기옥의 사촌 동생, 남동생이 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촌 누나니까 이게 우리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촌은 형제거든요, 사실. 가까이 살면. 멀리 살면 요즘에는 이제 다 이게 핵가족화돼서 멀리 살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사촌들끼리 이렇게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았어요. 한 집에. 대가족 같은 경우는. 그럼 거의 형제예요, 그냥. 사촌은. 실제로 사촌은 형제가 맞아요. 피가 섞여 있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준채가 누나가 이러고 있으니까 친누나랑 마찬가지죠. 뭐 밖에 나가면 사촌 누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후쿠다가 몇 대를 때린 거야. 몇 대를. 근데 이제 박준채가 이제 일본인이고 그러니까 대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뭐 그때는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누나를 그걸 맞으면서도 누나를 다른 열차 칸 안으로 빼서 지는 맞고 누나는 이제 열차 어우씨 졸멋 이것도 얘기하는 졸멋이네. 이렇게 빼서 이제 맞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박준채가 화가 많이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열차가 정차하고 광주역 플랫폼 앞에서 이걸 기다렸다가 이제 후쿠다를 부른 거야. 너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건데 싸움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준채가 이 후쿠다를 이제 아주 엄청나게 때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전라도니까 지역이 전라도니까 때리면서 넌 참 나쁜 애구나 뭐 이러면서 때리는 게 아니거든. 전라도 욕 못 들어봤죠. 저는 대학교 때 저희 친구들이 다 전라도 애들이라서 정말 저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정말 걔네들 술 먹고 욕하는 거 보면 와 정말 뭐 내장은 하루에 몇 번씩 빼. 내장을 하루에 몇 번씩 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때리니까 이제 뭐 이제 화가 났으니까 이제 욕을 하면서 때리니까 이제 주변에 가던 일본인들이 막 이제 일본 학생들이 이걸 보고 일본인 학생이 맞고 있으니까 한국인한테 그래서 이제 일본인 학생이 무대기로 와서 다 아는 애들일 테니까 이제 박준채를 때린 거야. 근데 이제 박준채가 맞고 있으니까 또 한국인 학생이 가다가 일본인 학생 여러 명이서 한국인 학생 한 명 그리고 또 그 열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박준채만 분노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생들은 가장 정의로울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목격하고 나서는 애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 간에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일본인 학생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긴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더 맞았어요. 일본인 학생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뭐 실려간 애들도 있고 사망한 친구도 있고 실제로 일본인 학생들이 패싸움 도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사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쌍방이 돼야 되잖아요. 패싸움을 했으니까. 그리고 원인 제공은 원래 후쿠다가 먼저 한 거거든요. 먼저 열차 안에서 때린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과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사법 처리 과정에서 한국인 학생들만 다 체포돼요. 일본인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체포가 안 돼요. 후쿠다는 이때 당시에 그 기록상을 지금으로 바꾸면 전치 14주가 나오니까 이건 식물인간이 되거든요. 얘가 전치 14주면 식물인간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전치 14주가 어떤 건지. 막 길 가다가 코카콜라 대형 트럭에 몸이 치이잖아요. 그럼 14주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후쿠다가 박준채가 화가 많이 났었던 거야.
아무튼 이렇게 피해가 되면서 일본인 학생들은 사법 처리를 안 받고 한국인 학생들만 사법 처리를 받고 이제 이런 소식들이 또 한국인 학생들한테 전해지면서 뭐 이런 불합리한 게 있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시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통학 열차 안에서 한일 학생 간 충돌, 학생 간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패싸움으로 번진 거죠. 이것이 이제 싸움의 꽃이죠. 패싸움으로 이제 번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인 학생들만 주로 사법 처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파적 사법 처리. 이게 되면서 이제 광주 지역의 학생들, 광주 중학, 그다음에 광주 고등보통학교, 고보 이런 데서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이 가두 시위를 펼친 거예요. 광주에서 광주 지역 학생들이 이제 가두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 거죠. 이 광주 지역 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전개한 날짜가 이 날짜가 11월 3일이에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의 날이 11월 3일이야. 학생의 날의 유래죠, 이게. 11월 3일에 광주 지역 학생들이 이제 가두 시위를 펼치는데 이걸 주도했던 단체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각 대학마다 우리는 이게 있었는데 독서회라는 단체예요. 광주 지역 학생들이 만들었던. 무슨 회? 전혀 독서하는 단체 아니야. 알겠지? 얘기했죠? 독서회. 이 독서회에 원래 전신이 있는데 이 전신이 성진회라는 단체야. 이게 되게 유명한 학생 단체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모여서 진짜로 실제로 책도 읽고 뭐 이게 그 세계 고전 같은 거 읽는 거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막 이런 책들을 읽는 거야. 이런 책들 읽으면서 막 공부하고 이러는 거죠. 섹스피어 이런 거 읽으면서 이때 당시에도 그런 걸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읽으면서 이제 사상을 키우고 의식화되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책을 읽어야 사람이 의식이 생기거든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실제로 그냥 사는 거예요. 밥만 먹고 책을 읽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좀 죄송합니다. 세계 고전들을 요즘 학생들이 되게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도 모르고 도스토옙스키도 모르고 카프카의 소설도 안 읽고 그러니 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숨만 쉬고. 그러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에 대한 수준이 없어요. 그걸 바라보는 눈이 없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자꾸 하면 또 꼰대가 되니까 못하는데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왜 그런 걸 안 읽을까? 그런 걸 읽어야 이게 좀 생각이 이게 정립이 되거든요. 데미안 이런 걸 읽어야 돼요. 데미안을 어떻게 안 읽고 세상을 살아요? 어린 왕자를 안 읽고.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왜 안타깝냐면 그런 좋은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하니까. 진짜 그 정말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정말 재밌는 경험들. 책에서 얻을 수만 있는,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경험들을 경험을 못하고 산다는 게 왜냐하면 그 어떤 거보다 재밌거든요. 어떤 영화보다 어떤 드라마보다 책이 재밌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소설 같은 거 재밌게 읽은 게 있는데 그거 영화로 만들면 뭐 홀딱 깨잖아요. 그런 게 주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책을 읽을 때 상상을 쫙 하고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고 이런 즐거움들을 못 느끼고 시의 즐거움도 모르고 결국 이런 독서회라는 단체들은 왜 이렇게 앞장서게 되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와서 사회에 비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이지만 그러니까 앞장설 수 있는 거죠.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분노를 느끼는 것, 슬픔을 느끼는 것은 그건 의식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의식화되어 있으면 최종 단계로 뭐를 하느냐? 그게 바로 조국에 대한 인지를 하게 돼요. 조국. 우리 군인들이 잘 쓰는 용어죠. 조국. 나의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국심도 그렇게 해서 발현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독서회 학생들이 나온 거는 사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전신이 성진회였는데 중요한 단체들이에요, 다. 시험 문제에 잘 나와야 되는. 오히려 안 나와서 저는 좀 안타까운. 독서회 같은 학생 단체들이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두 시위가 전개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거야. 누구의 지원으로? 신간회의 지원으로. 27년에 신간회라고 하는,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신간회라는 좌우합작 단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신간회의 활동이 눈부시게 펼쳐지는데, 이 신간회의 지원으로, 여기서 신간회의 지원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 신간회가,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진상조사단도 파견하고, 그 다음에 민중대회 개최하고, 이제 이 시도를 하죠. 민중대회를 계획하고, 민중대회 이런 걸 계획하고 이러면서 이 신간의 지원으로, 자, 이게 중요해요.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 독립운동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규모가 가장 큰 운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요? 광주 학생운동. 이 60만 세 운동은 서울에서 일어나거든요. 전국적으로 확산도 안 돼요. 이거는 해외까지 다 확산돼요. 3.1운동처럼. 만주, 연해주 이런 데까지 쫙 다 확산됩니다. 정리해보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고 일부 해외로까지도 확대되고요. 그래서 이 의의가 뭐가 되냐면 땡땡땡 이렇게 치고 밑에다 쓰세요.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 독립운동이다. 이게 광주 학생항일운동의 의의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뭐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로 예를 들어서 광주 학생항일운동을 주고 밑에 선지나 보기에다 뭐를 깔아놓는 거예요? 자꾸 60만 세 운동을 깔아놓는 거죠. 뭐 민족 유일당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 뭐 이렇게 계속 깔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주도자들이 발각돼요. 뭐 이렇게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 전개할 때 경문이 있는데 경문 저 9호 요것처럼 경문을 한번 해볼게. 경문이 있는데 이 경문의 내용이 이거는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 이건 빨간 맛이 탁 나죠. 요거는 빨간 맛이 안 나요. 요거는 잘 들으면 이 사건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와 검거된 학생은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뭐한 학생? 검거된 학생은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이게 광주 학생항일 운동의 경문이에요. 경문. 처음에 시작하는 검거된 학생은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자, 이렇게 학생운동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오늘 1교시가 끝나요. 그래서 요거 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가야 돼요. 이제 민족주의 운동들이 이제 펼쳐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쉴게요. 이어가겠습니다.